89.77%입니다. 거의 90%죠. 기사 같이 볼까요? 89.77% 압승 이재명 국민 대통합으로. 네. 이재명 후보 두 팔을 높이 하늘로 찍혀 올렸습니다. 만세하는 모습이죠. 어제 이재명 전 대표 최종 민주당 21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수락연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패배 자체도 아팠지만 패배 그 이유는 더 아팠습니다. 그 뼈아픈 패배의 책임자 저 이재명을 여러분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입니다.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이 구시대의 문을 닫아버리고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새롭게 활짝 열어제치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듣는 중간중간 통합이라는 단어 들으셨나요? 이 이재명 대표의 수락연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주요 키워드 일단 국민이란 단어를 제외하고 좀 카운트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통합이라는 말이 14번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희망, 진짜 대한민국이 10번, 민주주의 9번, 내란 8번, 성장 5번.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통합이라는 얘기였었다라는 겁니다. 이창근 위원님, 수락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어제 이재명 후보의 수락연설에서 기억 남는 거는 네. 제 개인적으로는 패배를 딛고 앞으로 승리하자 그 얘기를 하면서 이번 대선의 규정을 미래 대 과거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합을 함께 얘기했는데 미래 대 과거로 규정을 했다는 것은 과연 미래로 나아갈 거냐 네. 아니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과거에 대한 심판으로 갈 거냐 그렇게 봐줄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 대한 심판으로 간다면 사실 통합이라는 용어가 유명무실할 수가 있거든요. 구호에 그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진정성이 느껴지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간에 또 이재명 후보가 강조했던 게 본인이 중도 보수다. 네. 그리고 실용주의 성장을 얘기했잖아요. 아까 키워드에서 봤지만 성장은 5회로 가장 작았어요. 작았고 그리고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도 AI를 얘기했지만 먹사니즘, 잘사니즘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가게 입장에서 보면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일종의 좀 렉토릭, 수사적인 표현이 많이 썼지만 결국은 남은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시간이지만 네. 이제 남은 36일간 어제 후보 수락 연설을 토대로 본인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제 대국민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당원들을 향한 게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와 행보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데 대한 평가가 36일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통합이란 얘기 이거 글쎄 진정성을 찾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미래 대 과거라고 딱 규정을 하고 과거를 좀 심판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과거 심판과 통합이 같이 갈 수 있는 얘기인 거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통합을 가장 많이 한 이재명 후보한테 어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과 내란의 종식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재명 후보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구속한 내란 종식과 관련자 범단 처벌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정치 보복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는 어떻게 다르고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게 그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지. 그건 결국 국민들의 판단에 따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치 보복의 개념은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잘 지적해 준 게 있으니 그분의 그 지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적폐청산과 내란 종식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 판단을 하실 거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의 개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잘 지적해 준 게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잘 지적한 정치 보복의 개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법치주의에 따른 부정부패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 보복은 사익을 위한 것이지만 부정부패 수사 의지는 공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좀 전에도 이재명 후보가 수락 연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이 개념들에 대해서 이런 개념들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대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만약에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12.3 내란 사태의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명백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을 갖다가 이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런 네.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보고요. 명백한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네. 지금 이 이후에 국민 이 통합과 관계없이 중요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고한 그런 법치주의를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얘기는 사익과 공익을 두고 공익을 위한 수사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앞서서 정치 보복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괴로워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에너지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정치 보복의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가겠다. 네, 지금 김영진 의원의 얘기까지 좀 저희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거 지금 이 김영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의 피해자다. 그래서 DJ처럼 통합의 길을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얘기인즉슨 이창근 위원님.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DJ가 모두를 용서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도 보복 없이 DJ의 통합의 길로 갈 것이다.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어제 수락 연설 중에도 저들은 군정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하기로 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 또 어제 백브리핑 시간에 국민들이 용서를 하겠느냐, 국민들이 합의를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내란 세력에 대해서 이런 척결, 엄단 이런 거를 암시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러한 통합의 행보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델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생각이에요. 어떤 말이냐면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당시에 네. 모든 책임을 나한테 넘기고 공직자들은 일한 죄밖에 없으니 공직자들은 용서해 주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물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했을 때 그 범위,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냐. 그런 부분도 본인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말 본인이 그런 억압과 네.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용서한 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그러한 공직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메시지 네. 그런 걸 아울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그런 메시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범위와 그러한 정도는 좀 생각을 해줬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대통령의 모델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DJ의 통합의 길로 가면은 참 좋겠는데 내란 종식이란 그 부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인즉슨 김진욱 대변인님. 그러니까 여권에서 내란 종식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상 규명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바로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이후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이 가장 적절할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달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이 시간은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고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나 또는 중요 범죄에 같이 종사했던 혐의자들에 대한 이 법적인 단죄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 이후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디까지 화해하고 용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시 국민들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먼저 얘기하는 것, 그리고 네. 그것을 통해서 이 법의 단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죄 이후에 국민들이 바라는 정도를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의 길로 어디까지 이제 통합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까지도 같이 보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은 통합을 얘기를 하지만 내란 종식에 대한 것까지 이 터치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할 때는 아니다 타이밍상.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정치 보복이 좀 저희가 약간 화두가 돼버렸는데 그 이유는 여야가 그만큼 그동안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야말로 압도적인 표차로 이 그만큼 민주당이 완벽하게 이재명 후보한테 실린 압도적인 표차로 후보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 보복 얘기가 나오는 면도 있는데 최종 득표율을 좀 같이 볼까요? 저희 그래픽 준비된 게 있죠. 네. 이재명 후보 아까 말씀드린 게 89.77%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전체 합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역별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충청 88.15, 영남 90.81, 호남 88.69, 수도권 강원 제주 91.54. 그래서 이건 지금 이 권리당원 투표율인 건데 여기에 더해서 일반 이 국민 민심 투표율도 89.21%를 받았어요. 이렇게 통합해 보면 누적 89.77%였었다라는 거죠.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였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김진욱 대변인님 그냥 압도적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한 여권 인사가 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긴 북한이야. 뭐 이런 말씀하시기도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런 비판은 과도한 비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좀 전에 그래프에서도 그 그래픽에서 나왔습니다만 네. 뭐 전국, 그러니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강원권 어느 곳을 막론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90%에 육박했다. 저것이 지금 이제 권리당원들의 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민심 50%가 반영되는 민심을 보면 민심 역시도 89%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네. 뭐냐면 당심이나 민심이나 지금은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이루어 달라라는 그런 여망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된 것이다. 다른 그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몰아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당심과 민심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과거 역대의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는 저 진영은 달리했습니다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던 84% 뭐 이런 부분들을 훨씬 뛰어넘는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뭐 공산당이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우리 당과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통한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갈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옳은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만큼 당원과 그리고 민심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90% 가까운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 아니겠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역대 다른 대통령 후보들이 받았던 이 수치보다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치도 제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거죠. 역대 최고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 확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89.77%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때 57%로 이 후보가 최종 이 대선 후보가 됐다라는 거죠. 아까 뭐 당은 달리하지만이라고 말씀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후보로 83.9. 이때도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지금 뛰어넘은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때 78.04%였었는데 역대 가장 이 높은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일면에 오늘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이재명 87년 체제 이후에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다라는 거죠. 왜? 앞에서 본 것처럼 역대 이 다른 대통령 후보들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87년 체제 이후에 가장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창근 위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선 87년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랑 붙게 되는 거거든요. 만반의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어느 정도 뭐 기울어진 운동장은 맞습니다. 네. 물론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민심, 특히 중도의 민심이 많이 떠났고 그간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중도층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그것도 60% 70%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선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36일간의 시간은 이재명 후보의 저 89.77%의 득표율은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이거든요. 물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된 거는 이제 축하드릴 일이지만 앞으로 36일간의 시간은 전체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은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끝없는 반성과 통찰을 통해서 비전을 내놓고 이재명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이 앞으로 나올 거지 않겠습니까? 그 공약이 결국 민생과 경제에 관련된 게 이번 대선의 저는 화두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충분히 경쟁을 할 만하다. 다만 저희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분발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89.77%의 득표로 당선은 됐지만 36일간의 시간 동안에는 당내의 이러한 다양성과 역동성이 없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부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비교해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시작을 한다는 건 우리도 인정을 한다. 하지만 아직 36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 36일 동안 최종 국민의힘 후보랑 어떤 게 정책적으로 민생과 경제적인 정책 면에서 어떻게 이 좀 논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좀 꼼꼼하게 우리는 살펴볼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어제 최종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이 된 것 관련해서 만평이 나왔는데 그걸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여기 지금 TV에서 막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었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옆에서 아들인가요? 아들이 이런 얘기를. 국힘은 어대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대며가 무슨 뜻이야? 라는 거죠. 어떤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지 며느리도 몰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창근 위원님. 국힘은 어대며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뭐 4명의 후보가 경선 중입니다만 네. 그간에 이제 후보 지명을 통한 맞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3강 1약 이렇게 네. 받았는데 내일이면 이제 저희도 후보가 2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네. 그 후보가 압축이 되고 나면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대행이 이제 뛰어든다 이런 게 이제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단일화 네. 아직 남아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내일 압축되는 2명 후보와 한덕수 대행이 뛰어들었을 때 최종 단판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누가 될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 수가 없지만 맞수 토론을 통해서 제가 평가할 때는 네. 적어도 4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후보는 단연코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다. 이런 정도의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대며 며느리도 모르긴 하는데 다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건 홍준표, 한동훈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민주당이 아직 뭐 4명 중에 누가 될지 몰라. 뭐 4명이 아니라 뭐 밖에 있는 주자가 또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가장 불편한 상대는 누굽니까? 글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 네. 아.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네.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시작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 자체를 어떤 이 최종적인 이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과 맞붙을 사람을 뽑는 어떤 지역 경선, 지역 예선 정도로 격화시킨 것, 이것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초래한 일이고 이 부분을 또 국민의힘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또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그 대선 후보가 될지 며느리도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네. 그 후보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보이는 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보이는 손이 얼만큼까지 효과를 발휘할지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손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보이는 손이 가리키는 방향은 지금 당 내에서 뽑히는 경선 후보들이 아니라 당 밖에 있는 후보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서 당 내에서 경선을 하고 있는 후보들 마음이 무척이나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후보가 돼도 우리는 안 불편한데 불편할 사람은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뛰고 있는 4명의 주자들 아니겠느냐. 며느리도 모르지 않는다. 며느리도 아는데 며느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될 것인지 여부가 민주당이 가장 주목하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뭐 말이 약간 공중에서 둥둥둥둥 약간 떠다니고 있죠. 아시는 분은 이 느낌을 좀 채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제 국민의힘 뭔가 탐과 불확실성 속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싶은 며느리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라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 하나는 확실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다음 키워드로 만나볼까요?